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돼서 내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일 토요일입니다만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4월 15일 총선은 이제 5일 남았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여론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에 투표하겠다가 그래도 많네요. 63.8, 사전투표하겠다가 26.7인데 제 기억에는 이제 진짜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26.7 정도 되면 상당히 높은 건데 의사는 일단 26.7이고 오늘 이제 첫날 4시까지 저희가 집계한 거 들어왔는데 9.7%, 10%에 거의 육박했는데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 하진 않겠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조사했고요. 응답률이 1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도 청와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투표율을 높이고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다 설명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투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오늘 4시 현재 말씀드린 대로 9.7%, 오늘 이제 10%는 넘길 것으로 보이고 20%는 일단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나요? 예, 아무래도 주말을 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도 투표율이 낮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나온다면 지난번 이제 선거하고 비교해 볼 때 7회 지방선거,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조금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중이기 때문에 감염을 우려한 분들이 본투표 당일날보다는 사전투표를 조금 더 활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적하니까 아무래도요. 네.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투표율이 분산이 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전체 본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조금 좀 아직까지는 섣부른 예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수는 어차피 투표 총수는 정해져 있는데 단지 나누어서 투표하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섣불리 실제 총선 총 집계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예단은 좀 이르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것은 현재 이제 20대 국회 이후에 두 번째고 2014년 지방선거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돼서 총 5번째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연령대별 사전투표율은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사실 그 장년층, 나이가 들수록 이제 좀 나쁘게 생각하면 고집이 세지고 본인의 의견을 잘 바꾸지 않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이번에는 19살도 포함이 되고 20대 초반은 상대적으로 이런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우니까 변수가 좀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집중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전 투표율보다 결국엔 최종 투표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20대 이하는 대략 한 18% 정도 의향을 나타냈고요. 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핵심 지지층인 30, 40대를 보면 대략 한 10% 내외, 그리고 보수 우파 쪽 지지가 강한 60대 이상은 대략 13% 내외,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핵심 지지 기반 연령층에서 투표율이 높다면 어쨌든 30, 40대가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고 60대가 높으면 통합당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엔 최종 투표율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 것이 이제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여론조사까지만 놓고 보면은 분위기는 상당히 좀 기울었다는 전망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이해찬 대표가 우리 과반수 넘을 것 같아라고 하면 과연 지지층들이 더 나와서 그래 압승을 우리가 보장해주자라고 할지 아니면 와 정말 이거 근데 지금 민주당 과반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한 심리와 통합당 너무 망하면 안 될 것 같다. 통합당 좀 지지해야 되겠네. 나가서 좀 찍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결국엔 이게 밴드웨건 효과냐, 언더독 효과냐 이건데 제가 이제 정치권에서 한 25년 있어 보니까 언더독 효과가 더 커요. 네, 견제가 더 많습니다.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반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만하게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이 볼 때 오만한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뭐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우리 독일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골대 안에 공이 들어가야 이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투표일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만하게 비친다? 자, 일단 좀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또 집권 여당이잖아요. 예. 투표일까지 끝까지 투표함 열 때까지 이 정부 여당에 힘 실어주십시오. 국민의 예.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야지 우리 과반입니다. 뭐 몇 석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선거운동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의 이제 바람은 좀 위험한 선거운동을 민주당이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압승 분위기가 나오니까 어쨌든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좀 옳지 않다. 근데 그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인정하시는 얘긴데요. 그 얘기는. 저는 솔직히 예. 그 체감 민심이라든지 예. 저변에 깔린 민심을 보면은 현재 나오는 언론사의 여론조사의 수치에는 제가 동일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 예. 그러한 수치와는 저는 이번에 결과도 예. 다르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해 봅니다. 예. 각 당이 어쨌든 현재까지는 뭐 이제 5일이 남았기 때문에 과반의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뭐한데 앞서 이제 김상원 평론가가 잠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해찬 대표가 과연 이 얘기를 이제 자신 있게 내놓은 것인지 조심스럽게 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반수 넘겨야 된다. 그래야 국정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고 그러기 위한 승기는 잡았다고 본다. 관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직 박빙인 지역이 많지만 최선을 다하면은 이길 것이다. 뭐 보낸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조금 뭐 자신했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느낌이 좀 있고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여러 경험이 있지만 여론조사 투표 결과가 일치한다고 보고 있지 않다. 주말을 지나면서 총선이 다음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말입니다. 유권자의 표심이 상당히 많이 변할 것이다. 자, 조심스럽고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방송에서도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감지한 것 같긴 하습니다. 민주당 쪽 인사들에게 물어보면 예. 민주연구원에서 하는 여론조사는요. 지금 언론사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보다 더 높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대략 170개, 180개 예.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데요. 저 이해찬 대표가 과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낮게 잡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과반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찬 대표는 내가 과하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했듯이 예. 오만한 것은 국민들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요. 오만한 것은 민심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도 아마 당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거예요. 대표님, 제발 더 이상 과반 압승 얘기하지 마세요. 예. 라고 많은 참모들이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독으로 과반을 이제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근데 법 여건을 놓고 보면은 과반을 일단 통합당 입장에서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반을 얻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 아마 지금 이런 얘기들도 같이 반영이 돼서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뭐 지난 20대 총선 때는 안 그랬습니까? 당시 새누리당이 우리가 180석 없는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122석밖에 얻지 못했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민심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두 가지만 제가 들어서 예. 말씀드리면은 진짜 투표함 열 때까지 모른다고 하는 게 2002년 대선 때 보십시오. 그때 정몽준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 단일화가 깨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 당일날 투표를 하러 갔습니까? 지지층이. 그리고 2012년 대선 때는 또 안 그랬습니까? 그때는 SNS 투표, 세대 간 대결이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로 노년층에서 SNS를 통해서 투표하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투표장으로 막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럴 경우에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박빙 지역들 굉장히 많고요. 부산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박빙 지역에 당락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변수라고 하면은 자만하는 것,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것, 막말하지 않는 것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슈는 다 이미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실책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어떤 공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건방지면은 하여튼 심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좌파가요.
총선에서 과반수 얻은 거는 2004년도였어요. 좌파라는 표현 잘 안 쓰시는데 진보 좌파, 예, 오랜만에 보수 우파.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었는데 예. 그때 투표율이 대략 60.6%였습니다. 총선에서는요 200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60%가 넘은 것이었거든요. 이때가 네. 그때가 진보 좌파가 상당히 이제 과반수를 얻었는데 예. 이번에 투표율과 이 과반수 확보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 네.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방송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조심스럽고 결과를 뭐 예단할 수는 없죠. 통합당이 근데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감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 대표가 굉장히 지금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사전 투표 첫날 종로에 이제 출마 이제 모습만 보면 이름만 보면은 그러니까 모습만 보면 모르겠는데 이름을 봐야 아는 거죠.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넙죽 이제 읍소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여론조사는 공포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기간 6일 이후 전에 했던 여론조사는 저희가 말씀드려도 상관없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SBS 여론조사가 지난주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굉장한 차이,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2배 가까운 지금 지지율 차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심지어 모든 대학생에게 100만 원 특별 장학금을 주겠다. 이게 이제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포퓰리즘이다, 퍼주기다 이런 비난을 했던 상황에 아무리 대학생들에게 주는 돈이긴 하지만 이 정책적으로 봐도 조금 다급하다는 것이 보여지네요. 네, 뭐 이거 사실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어디가 우세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예.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조금 쉽지는 않은데요. 예.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지금 대학생들한테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약간 초조함의 예. 발로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구나라는 거를 국민 모두가 느낀다. 네. 근데 이게 아까 밴드웨건하고 언더독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층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절박한데 내가 가서 빨리 찍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네. 또 반대 진영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예. 근데 과거에는 가서 투표장으로 가서 찍어줘야 하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좀 더 자극을 받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서 여러 가지 막말이라든가 실언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저렇게 했다고 하면 그리고 저렇게 해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 예. 저렇게 호소하고 예. 읍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뭔가 예.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뭉클하면서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절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은 감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예. 다급한 모습으로만 비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큰 시너지 효과가 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뭐 이제 국제 대회, 스포츠 대회 보면은 국내 선수들이 역부족인 팀들이 있죠. 뭐 세계 랭킹 1, 2위, 뭐 브라질과 만난 뭐 축구 대표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우리가 뭐 수비에서 실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실패를 해서 지는 경우에 열심히 싸워서 지는 경우에는 박수를 받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통합당이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상황에 막판에 막말이 난무했고 심지어 이제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저희 OBS 토론회에 나와서 실수를 하셔서 많은 언론에 나갔는데 부천평 이게 이제 윤리위에서 심사를 어제 저녁에 한다는 보도까지 저희가 해드렸는데 제명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네. 이게 이제 열흘 동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당할 수 있는 시간을 열흘을 주는데 투표는 지금 5일 남았거든요. 네. 그게 사실상 너 그냥 후보를 일단 띄고 당선되든 말든 그때 가서 탈당하든 해 이 얘기인데. 예. 주민의 심판을 받아라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예. 상당히 좀 부적절한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세월호와 관련된 얘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어쨌든 그분들은 소중한 자식을 잃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든 그런 것도 사생활의 영역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건 하나의 또 의혹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 후보가 나에게 짐승이라고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우리를 짐승이라고 해서 내가 반박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당 지도부, 당 대표와 선대위원장이 징계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 윤리위원회에서 다른 선택을 한 것도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결정 때문에 예. 막판 표심에 상당히 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에서 많이 이제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여론에 올라타는 방식들을 이제 정치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실이나 뭐 의혹과 관련된 얘기들은 수차례 나왔었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수당에서 줄 수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끌고 나와서 참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여하튼 당의 결정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총선까지 후보로 뛸 수 있는 기회는 생겼습니다.